강의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반 이재명 혹은 반민주당 혹은 반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유튜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시봉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나의 개인 블로그도 감시하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튜브도 어떤 쉽게 말하면 노출도를 줄이면서 그 시청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연히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좀 특별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라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어떠한 생활 경험에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자유우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또 이 유튜브를 페이스북으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연한 기회에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 응원의 힘으로 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호텔 경제학이라 할까, 혹은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이런 논란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수준이라 그럴까, 그 무책임 또는 한계, 이런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한국의 사회 문화라든가 정치를 들여다볼 때 그 안타까움을 느낄 때마다 인용하는 글이 김훈의 남한산성입니다. 그 한 열흘 전 강의에도 김훈의 서문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김훈 작가가 남한산성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천되거나 행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한산성의 주제는 주화파, 우리 힘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그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화해를 해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듣고 항복을 하자는 주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오랑캐에게 항복하느냐, 죽더라도 항복할 수 없다. 이러면서 두 당파가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훈이 말하는 거는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실천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소설의 한 단락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 주전파의 대표적인 그 김상은입니까? 그 김상은이 작전을 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대가 돌격을 하면은, 지금 기습작전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기습작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망했던, 그 전투에서 사망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사망했던 청나라 군사의 그 시체를 발견하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왕에 보고하는, 이런 국민 속이는 이런 지도자들이 득실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말만 있지 실천하지 않는다. 요즘 말로 나토라 하잖아요. No action. N, no라는 N에 액션, 나토, talk only. 오로지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은 부산 경남의 지방색, 그 지방 특색답게 말보다는 행동을 좀 앞세우는 그런 지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혹은 부산 사람들은 뜨겁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용어로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 행동을 좀 무모하게 하는 그런 부산 경남의 특색이 반영돼 가지고, 노무현은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되지도 않는 선거를 무모하게 실천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뜻으로서 바보 노무현이라 했고, 결국은 김대중의 근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항의에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열린 우리당이 김대중의 건의를 이겨내므로써 오늘의 민주당의 그 훌륭한 모습이 만들어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의 메시지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행동한 사람이 노무현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논란보다도 너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김훈 소설가의 논란보다도 그 사회 지성이랄까 혹은 지도자들이 한국 역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주전파든 주화파든 항전을 하자는 사람이든 화해를 하자는 항복을 하자는 사람이든 모두 그 근거는 혹은 이유는 조선 백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명나라에 대한 그 부하 군주, 그 부하 국가로서 제후 국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따졌는데 그 항전하자고 주장했던 지도자는 훌륭하고 항복하자 했다는 그 지도자는 훌륭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건.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명나라의 제후국으로서 그 명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 우리나라는 소중화라는 이름으로 명나라는 망하고 없어졌지만 그 정신이 조선으로 이어져서 조선은 명나라다. 명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호가 뭡니까? 없어진 명나라의 연호를 300년간 쓰잖아요. 이런 사실은 왜곡시킨다 이겁니다. 아, 우리 국민들의 독립정신과 그 자주성이 그 청나라에 대해서 힘이 없었지만 한거하고 저항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명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벌이고 있는 사회의 혼란과 잔인함, 이거에 대한 본질은 쉽게 말하면 호텔 경제학이 잘 됐다 잘못됐다 혹은 커피값이 원가가 120원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왜 왜곡시키냐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그 500년이 흘러도 하나도 변한 점이 없다 이런 점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경제학의 본질은 경제 그 활성화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걸로 경제 활성화를 설명한 이재명이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수 있지만 호미로 삽을 대신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정상적인 그 설명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만 학자적 양심으로 해주면은 논란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20원 커피 원가 논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뭐 폭리를 했다든가 혹은 카페나 휴게소를 하면 돈을 번다든가 이게 본질이 아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그 본질의 왜곡과 그 한국의 병든 점을 악용하는 그 잔인함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두커피 값이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닭죽을 팔지 말고 간단하고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는 휴게소, 거기서 커피를 팔면은 닭을 1시간, 2시간 삶아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맞는데 3시간에 커피 석 잔만 팔면은 3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니 그거를 내가 지원하고 협조해 주겠다. 이런 걸로서 계곡에서의 그 어떠한 무허가 주점이라든가 닭집을 없앴다는 자기 자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본질이 원두 커피 값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발언의 잔인함은 시장은 언제나 경쟁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 가게를 하면 쉽게 벌 수 있습니까? 닭집만큼 커피점을 열어놨다고 봅시다. 원두커피가 아니라도 음료를 판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가게들이 다 흡족할 수 있으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나 이겁니다. 거기도 닭죽을 끓이듯이 경쟁적으로 땀을 흘리고 뛰댕기고 광고하고 해야 된다는 거를 이재명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팔면은 그러면 닭죽을 팔던 것처럼 땀 안 흘리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값이 120원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쓴 방법이 거짓이고 잘못된 발언이다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해결책이 뭡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발언한 것처럼 정부 지원 혹은 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허울 속에서 정부 간섭이나 정부 통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닭죽집이 20집이 있다면 휴게소를 10군데 만들고 가격을 통제를 해가지고 커피를 너희들은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만 원씩 팔아서 해라. 나머지 10집은 뭡니까? 정부 지원으로 다른 거를 하게 하는 정부 간섭이나 통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주는 척하고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도태된 그 닭집 주인들은 사라지고 이재명의 발언에는 그런 희생자라든가 죽은 사람 이야기는 죽었다는 건 사망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정부가 개입해서 공산주의화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가 불편한 계곡에서의 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에서 경쟁이 지나치다든가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곳에서 정부가 정부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반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서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북두 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의 주제로 삼은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계곡에서의 닭장사는 정부의 개입과 통제로 정리되었으며 거기에서 희생된 서민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닭집처럼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시작이라는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정부 개입과 정부 통제로 사회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공산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인류 현대사의 역사에서 공산사회는 몰락하고 패배하고 말았다는 게 고르바초프의 구소련 해초로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재명이가 지금 한 정책을 실천하면은 한국 사회는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호텔 경제학의 본질은 뭐냐? 앞에서 말했다시피 호텔 경제학은 경제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아닙니다. 도리어 경제 침체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공부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 경제학 책을 읽고 자습하고 무슨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경제 원론에 나오는 화폐 선수예요. 여기서 케인즈 이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케인즈 이론과 혼합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설명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론회에서도 이재명이 뉴딜 정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지역화폐예요.
지역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돈이 돌지 않으니까 정부가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벌여서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여서 그분들에게 봉급이라든가 임금을 줌으로써 돈이 돌게 하는 그런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 이론을 도입하면 화폐 성수가 생기는 겁니다. 케인즈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화폐 성수라는 게 그럽니다.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은행이 공급하지 않더라도 화폐의 순환 속도라 할까? 혹은 순환 횟수, 몇 군데를 그 돈이 만 원짜리가 몇 번을 도느냐? 그러면은 화폐가 만 원이 10군데 가게를 돌리면은 10만 원에 10배의 화폐를 발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한 것이. 그리고 하루에 10번 도는 거는 화폐량이 10배 생산한 거지만은 하루에 그 10번을 2번 돌면 어찌 됩니까? 20배의 20만 원의 화폐를 공급한 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발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경제 원론은 아니까 알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는 물가에서 쌀 한 가마니가 10만 원 했는데 경기가 올라가니까 쌀 한 가마니가 20만 원이라든지 15만 원이라든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 소득이 똑같아진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쌀 공급을 10만 원을 받아서 쌀 한 가마니를 사서 한 달을 살았는데 공급이 올랐어요. 경기 부양에 의해서. 그래서 2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20만 원이 되면은 쌀 한 가마니 사니까 똑같은 실질적인 소득을 이루어지니까 구매력으로서 올라가지는 않고 경기가 더 침체해질 수 있다라는 화폐 공급론에 의한 그런 화폐 성수를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그 이론에 전혀 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인즈가 이야기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케인즈에 반대되는 사람이 자유주의 학파들이 주장하기를 경기 부양의 정부 개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부가 돈을 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경기가 부양이 된다 하더라도 화폐량이 늘어남으로써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경기 부양책은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왜 이야기하지 않나 이겁니다. 여기에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 개입 공산주의 정책으로 호텔 경제학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 이론에 왜 계약을 빵꾸냅니까? 그 설명이 안 되게끔 계약을 왜 해제를 시켜서 이 문제를 이재명이가 그렇게 만들었나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깡통이다 이겁니다. 왜 계약을 해제했나 하면은 앞에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설명한 것처럼 화폐 발행이라든가 정부의 화폐 공급을 늘리지 않더라도 화폐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폐 공급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가정을 내어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니면은 속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이재명의 말은 코미디의 소재로서 굉장히 많이 나온 소재입니다. 이게 왜 처음 듣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경제 이론이 아니고 코미디의 각본이에요. 시나리오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논리는 화폐론에 나오는 거예요. 화폐론.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물가가 오른다는 것에 대한 논리로서 케인즈 이론을 반박한 논리입니다. 즉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물가 상승을 불러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왜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혹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심을 사기 싫으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모델로 이야기된 게 아니다. 이거는 화폐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그러니 이 지금 한국 사회의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하냐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호텔이라는 그 경기 부양책을 이재명이가 호텔 10만 원만 가지면 이렇게 경기가 부양된다는 걸 설명하면 되는데 이재명이는 깡통이니까 10만 원이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기가 부양되었다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잖아요. 화폐가 공급이 안 됐는데도 공급과 같이 화폐량이 늘어났다는 그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제시켰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런 비판을 받기 싫으면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호텔이 10만 원 계약이 돼가지고 하루 관광객이 자고 났는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묵고 살게 되었다. 이러면 끝나는 이야기를 이재명이가 깡통이니까 그 각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화폐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회의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아니고 화폐 공급에 대한 모델이라서 이재명의 설명은 억지다. 왜 억지냐? 여러분 우리가 삽으로 흙을 퍼는데 호미로 흙을 푼다고 칩시다. 그 호미가 조만한 양이지 그거로 흙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라고 하느냐? 왜 꼭 삽으로 흙을 푼다고 해야 되느냐? 호미로도 그 흙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재명의 어떤 이야기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억지를 쓰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왜 호미로는 왜 흙을 못 푼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에 판사나 검사나 놀아나고 있다 이겁니다. 호미로 흙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억지를 부리는 한국 사회의 병든 점을 모른 척, 맞는 척 이래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도 계곡에 닭백숙하는 집을 없앴다는 그 논리와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로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지원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함으로써 통제하면은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 부양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호텔 경제학에서 이야기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오름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삽으로 흙을 퍼야지 왜 호미로 흙을 퍼느냐고 하는 그 정의는 없어지고 호미로도 흙을 풀 수 있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인 변명에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겁니다. 그 억지 주장이 뭡니까? 맨손으로 흙을 풀면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맨손보다는 호미가 낫지 않나? 그런데 속고 있는 한국 사회의 나약함과 허약성, 권력을 가진 놈이 사슴을 말이라 하는 이런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이 그대 야당의 권력을 가진 당대표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흙을 퍼는데 호미로 퍼는 게 맨손으로 퍼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 말에 반박하는 학자나 지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 흙을 호미로 풉니까? 삽으로 퍼야지. 이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높이의 가로알이라고 사슴 가죽에 왈자를 써놓고 어떤 놈이 왈이라면 세로로 당겨서 나릴이라 하고 지 씨부리는 대로 하고 싶은 이런 그 뭐라 그럽니까? 독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한국의 지성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국가가세가 된 겁니다. 국가가세. 이 학문이든 정치든 경제든 도덕이든 이 지금 동탁 같은 이재명이 삼국지에 동탁 같은 이재명이 나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간신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왜 호미로 흙을 풉니까? 삽으로 흙을 퍼야죠. 호미로 흙을 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주장한 호텔 경제학이든 120원 원두커피 원가의 본질은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공산주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화폐론을 가져와가지고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호텔 경제학은 경기 활성화로 나타난 병폐를 설명한 게 호텔 경제학이라 이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한 푼 넣지 않더라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면은 경기가 부양을 하면은 물가가 오르게 돼 있다고. 물가 오르면은 실질 소득은 똑같아지니 그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경기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반대 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래서 지성인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한국의 지성인들은 건강성을 회복해달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최소한 양심으로 그거는 경기 부양의 모델이 아니고 그거는 화폐론의 이론으로서 화폐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그 경기를 억지로 활성화하게 되면 생산성 증가 없는 화폐로만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낮아짐으로써 결국은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 화폐 이론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왜 못하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소설로서 많이 읽는데 그 망하는 그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학자, 지성인들이 전부 다 간신이 되어 있고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하고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낙선시켜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잔인성, 권력의 잔인성을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호잖아요. 상징이지 않습니까? 말에는 그러니까 다의적인 여러 가지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의 의도, 하려는 그 뜻도 중요함과 동시에 듣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법리라든가 한국 사회의 상식은 말한 사람 중심으로 말한 사람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에만 액센트를 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툴 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권력으로 눌러버리면은 나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대 야당 대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 자꾸 사람들이 내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 그러면은 말한 사람은 책임이 없고 그 상황을 그렇게 들은 사람에만 책임이 있습니까? 말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 쪽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한국의 망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나 이겁니다. 오늘은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있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한국의 지성사회와 학자 그리고 양심을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현실, 의인 한 사람도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억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호미로 1톤 차 모래를 얹었다. 왜 그걸 못하느냐?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박수를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옳은 사회입니까? 왜 호미로 모래를 퍼서 1톤 트럭에 올립니까? 대장동, 백현동, 무슨 그 호텔 부정, 이 모든 게 지금 이재명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들은 삽으로 퍼얹어야 되는데 나는 호미로 퍼얹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어떻게 호미로 퍼얹었냐? 대단하다. 이게 한국 사회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삽으로 퍼지 않았느냐? 이거를 추궁해야 된다 이겁니다. 호텔 경제학이라는 건 경기 활성화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고 정부의 화폐 공급이 없더라도 정부 개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은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소득이 낮아짐으로써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화폐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걸 화폐 상수로 하잖아요. 성수. 화폐가 이렇게 돌면서 곱하기 성, 곱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로 2배씩 화폐가 늘어난다 하는 것을 설명한 그런 경제의 이론이에요. 거기에 왜 경제 활성화가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 깡통 같은 이재명이 말해 왜 학자들이 입을 닫고 있나. 그 지금 계곡에서의 닭집 철거가 그 카페를 차리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이겁니다. 정부 통제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생긴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그 계곡에서의 닭집을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거기 통제가 없으면 거기 희생당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차로 20분만 가면 백운 계곡이에요. 여름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토시민혁명군이 들은 이야기고 문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계곡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무슨 축제를 열어서 정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삽니다. 축제에도 손님 별로 안 가요. 겨울에 뭐합니까? 무슨 동장군이 해가지고 거기 추운 곳이니까 얼음을 이렇게 얼려가지고 동장군 축제를 해가지고 한 달 반을 해요. 그 지원금으로 거기 닭집을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 별로 안 갑니다. 그럼 거기 결론으로 뭡니까? 배급제 아닙니까? 정부가 배급을, 먹고 사는 배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 축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공산주의 사회다 이겁니다. 끝으로 한국의 지성 그리고 학자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공부했던 그 학문을 그런 떠내기 같은 정치인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그렇게 후련하고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후련합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국토시민혁명군도 주변에서 교수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행동파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나는 학대 체질을 안 만다. 더구나 그 논문 썼던 그 자료를 노랗게 될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온갖 1년 내 평생 풀어묵을 그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학자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답게 이것저것 호기심을 쫓아 뛰어다니다가 결국 이런 뭐 인생의 다양한 경험은 했을 수 있지만은 조금 주변에서 보면은 아까운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개성이 그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의 주장은 떠내기다. 깡통이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고 자기의 정부 통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은 정부의 개입, 삼권을 장악하고 이 통제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자기 야심을 위한 그 공산주의적인 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일이다. 왜? 인류 역사의 공산주의는 그 국가는 모두 빈공국으로 떨어졌고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이런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둡고 캄캄하다. 이번 대선이 그런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